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문 내용이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주관적 구성 요건의 결여입니다. 강희구는 피고인에게 계엄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이때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고, 같은 날 저녁 강희구가 작성하였다는 선포문 표지에 서명을 요청할 때도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청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는 2024년 12월 3일 22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었고,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등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다는 문구나 국무위원의 직책과 이름 모두 기재되어 있었고, 선포문 상단에는 대통령 서명란, 그 하단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서명란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문건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장관의 직책만 기재되어 있었고, 국무위원회 기재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다는 내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과거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시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모든 국무위원의 직책과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강의구 작성 표지에 보면 비상계엄 선포라는 제목 하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이라는 직책만 기재되어 있지 이름도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국무위원들의 이름과 직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문건입니다. 피고인은 단지 2024년 12월 3일 22시 0010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과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직책만 기재되어 있는 서류에 서명하였을 뿐입니다.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목적이었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문구를 서류에 기재하고 국무회의 회의록 등 국무회의 절차에서 작성하는 일련의 부속 서류들을 작출하였을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거나 은폐할 목적이 없었습니다. 특별검사의 주장은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탄핵 또는 수사 절차 등의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라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이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12.3 비상계엄 탄핵 심판 절차 또는 수사 절차 등의 행사할 목적이었다면 김용현이 2024년 12월 8일 긴급 체포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된 2024년 12월 8일경 강의구에게 위 문서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탄핵 심판 또는 수사 절차에 행사할 목적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강혜구는 피고인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할 때 대통령의 지시라거나 문서를 작성해야 할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강의구로부터 대통령과 김용현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김용현과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특검은 피고인 김용현 대통령 순서대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외에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방식의 순차적 공모가 이루어졌는지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문 서명과 관련하여 순차적인 공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강의구에 대한 이 사건 법정에서의 증언을 보면 강의구도 서명받을 때 대통령이나 김용현의 서명은 없는 상태였고, 그 당시에 피고인에게 처음 서명을 받았기에 그 뒤에 다른 서명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서명 요청할 당시에 별다른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든 강의구는
부속 실정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임의로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대통령 김용현이 사전에 공모해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이들 간에 순차적인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구가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와 형식을 보면 종래에 많이 있어왔던 비상계엄과는 전혀 그 선포문의 내용과 방식이 다릅니다. 대통령은 당초 24년 12월 3일 22시경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하였지만 피고인과 국무위원들의 만류 등으로 인해서 계획보다 지체되었던 22시 23분경 비상계엄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22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그러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이상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 공문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불법 통신 자료를 제공받아 피의자를 검거하였는데도 관련 수사보고서 내용을 마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첩보를 입수하여 검거한 것처럼 작성한 사안에서 공문서 내용이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행사라는 것은 그 문서의 효용 방법에 따라서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문의 효용 방법은 공고가 될 것입니다. 계엄법 3조에 의하면. 그러나 강의구는 서명받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무실 서랍에 보관하고 외부에 공개하거나 공고한 바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무실 서랍에만 보관한 행위는 비상계엄 선포문의 효용 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검의 주장과 같은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문을 부속실 사무실에 보관한 정도만 가지고 작성된 허위공문서를 행사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조한 사원증을 옷 안에 보이지 않게 착용한 행위가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피고인이 위조한 사원증을 외부에 폐용하지 않냐고 옷 안에 보이지 않게 폐용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위조한 사원증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만 가지고는 행사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강의구의 증인 조서에 의하면 서명받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부속실장 사무실 서랍에 보관하고 외부에 공유하거나 외부에 공고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용서류 손상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서명한 후에 대통령과 김용현이 서명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즉,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문이 대통령 기록물인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강의구는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취지를 설명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서명한 후에 문서를 대통령이 서명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예측할 만한 단서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문에 대통령과 김용현이 서명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강의구에게 위 문서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대통령과 김용현이 서명하였는지 물어본 사실도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식한 사실도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통령 기록물과 공용 서류 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의구의 진술에 의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서류에 대통령이나 김용현의 서명이 없는 상태였고 그 당시에 피고인이 처음 서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서명했는지 서명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서명 요청 당시에 별다른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강의구조차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문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속 실장으로서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임의로 만들고 이것으로 피고인과 김용현 대통령의 순서로 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피고인은
대통령과 김용현이 서명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강의국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의구가 독자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할 방법을 결정했고 피고인은 문서를 언제 어떻게 폐기할지도 알지 못했고 이에 관여한 사실조차도 없습니다. 만약에 피고인이 대통령 김용현이 서명한 사실을 알았다면 폐기를 요청하기 전에 대통령과 김용현에게 폐기 여부에 대해서 상의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의를 전혀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점이 진술에 의해서 드러나고 따라서 순차적 공모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문서 전체를 손상하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증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관련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부분, 즉 첫 번째 증언과 관련된 공소사실은 인정합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비상계엄에 대한 말을 듣고 전혀 비상계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상황이어서 그 이후에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상황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가량 경과한 상황에서 당시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하여 증언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CTV를 제시받은 후에 자신의 기억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진술 부분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첫 번째 증언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 것은 아니고 극도의 혼란과 긴장으로 기억이 온전치 못하여 잘못 증언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 피고인은 특별한 문건을 전달받은 기억이 없고 또한 김용현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2증언 부분 그리고 제3증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청구인 측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A4 문건이라거나 특별한 문건이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어떠한 문건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또한 실제로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거짓된 증언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김용현을 통해서 이상민과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문건을 나눠주는 장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제3증언 부분은 피고인이 그 당시에 급작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상황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고 증언한 것이어서 기억에 따라서 당시 피고인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했을 뿐인 바 이 부분 역시 기억에 벗어난 거짓된 진술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 피고인들이 기억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모든 국무위원들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나 진술 조서를 보면 당시에 대통령 집무실과 대접견실에서의 상황이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기억이 나서 진술한 내용들도 CCTV 내용과 크게 차이가 난다고 진술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있던 상황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진술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미리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전개로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입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하거나 기억이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태열 장관의 진술을 보면 그 당시 비상계엄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한 충격 때문에 기억이 온전하지 못하고 CCTV를 보고 나서야 이전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도 역시 CCTV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야 사실과 다르게 기억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민도 그 당시에 주변을 살피거나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본인이 한 일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한 일까지 기억하는 건 무리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언과 관련해서 김난준 변호사가 어떤 문건인지를 특정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A4 문건이라거나 특별한 문건이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이것이 어떠한 문건을 가르치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특별한 문건을 특별히 줄 문건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문건에 관해서 본 국무위원들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특별 지시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이고 이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언과 관련하여 조태열도 김용현이 22시 18분경에 문건을 나눠주는 것 자체를 본 적이 없고 기억을 못한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송미령 장관의 경우에도 김용현으로부터 받은 문건이 그럼 선포문이었던 것은 맞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근데 그런 것 같다는 정도이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호 장관의 경우에 직접 김용현으로부터 문건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문건을 받았던 김영호 장관과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도 김용현 장관이 문서를 건네주고 강의교회가 받은 문서를 김영호를 비롯해서 한덕수, 이상민, 송미령 장관에게 나누어준 후 나머지 문서를 대접견실 테이블에 올려두는 것 장면이 확인됩니다. 라고 묻자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어떠한 문건을 나눠주거나 이상민 장관에게 문건 준 것에 대해서도 역시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증언한 것이 아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CCTV 증거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께서는 CCTV 영상 파일 등사 신청에 관하여 국가안보상의 필요성, 즉 3급 비밀로 분리되어 있어서 영상 공개의 경우에 국가안보가 위태로울 우려가 있고 저희 신청인은 비밀 취급을 인가받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하셨고 제3자의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다. 다수의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소속 직원들의 모습과 행적이 촬영되어 있어서 제3자의 인격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관련 사건 수사 및 재판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열람만으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라고 이유를 들어서 열람 등사를 불허하셨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재판은 지금도 중계되고 있지만 이미 처음 재판부터 CCTV 영상의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 과정에서 충분히 CCTV의 모든 장면들이 거의 다 재생이 되고 대중에게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소속 직원들의 모습과 행적도 공개되었으므로 관련 수사 재판이나 이곳에 유출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증거자료를 변호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검사가 해당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므로 재판부께서 사용 목적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조건으로 해당 증거를 관리하실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이 저희가 오늘까지 재판을 진행하면서 검찰에서는 CCTV 영상을 확대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제시하면서 매번 증거조사를 했지만 변호인으로서 저희도 열람하고 많은 부분을 시간을 기록해 와서 이 법정에서 제시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했다는 점을 저희들이 변론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CCTV 파일 영상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 전 페이지에 보시면 사실 특검에서 나중에는 조치를 취해졌지만 처음에 저희가 가서 열람을 할 때에는 피고인을 직접 수사했던 수사관이 동석한 상태에서 CCTV를 열람하도록 하였고 저희들이 처음에 해당 영상을 열람하면서 열람자 간에 상세하게 분석하고 상의할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이때 피고인과 변호인 간이 무심코 여러 가지 대화와 변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유출되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당 영상 열람만을 허가받았기 때문에 영상의 증명력을 다투거나 특검이 제시한 장면과 반대되는 장면을 제대로 찾기가 사실상 어려웠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황조사서 위주로 저희는 증거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것을 분석해서 실황조사서를 바탕으로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최상목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준비 과정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최상목 장관의 경우에 본인의 기억에 의하면 대통령 앞에서 본인이 제고해 주십시오. 대통령을 잘 모시기 위한 겁니다라고 외교부 장관과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했고 그 전후에서 피고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은 왜 반대를 하시지 않느냐, 50년 공직생활을 이렇게 끝내실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나도 반대를 많이 했다. 직접 대통령 앞에 반대하는 취지로 말을 해봐라 라고 이 대화를 했다라고 기억을 하는데 CCTV를 검찰에서 제시할 때는 마치 그러한 대화를 나눌 만한 시간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피고인 신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서 자세히 열람해 보니 최상목 장관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고 고개를 숙여서 피고인과 7초 정도 대화를 하고 이어서 10초 정도 대화하는 것들을 자세히 분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상의를 해보니 그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목 장관과 자연스러운 대화들이 17초에 거쳐서 연속적으로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CCTV 영상 파일을 등사하는 것을 불허하셨던 결정이 무기대등의 원칙이나 당사자 대등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 및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위배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와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내란에 의해 내부자를 방조범으로 기소한 이 사건 구성제기는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집합범인 내란죄에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한 공소제기는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특검에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판단을 해서 공소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선택적 공소사실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모두 기소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 모두 특검이 스스로 양죄가 서로 모두 성립할 수 없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변호인은 주장을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폭동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사전에 비상계엄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알게 된 후에는 대통령을 저지하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 법정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왜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반대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피고인이 직접 일어나서 대통령을 가로막거나 물리적으로 몸으로라도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하고 피고인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반대라는 말을 하거나 저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반대라는 명시적인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국가 경제가 망가질 수 있고 대외 신인도가 큰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겪는다. 제구해달라라는 표현들 사실 많은 국무위원들 특히 최상목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같이 명확하게 반대하였다라고 하는 국무위원들조차 반대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제고해 주십시오. 대통령을 잘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라는 정도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좀 더 적극적인 몸동작을 하든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동조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찬동하는 의미의 말을 하거나 행동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경제와 대외 신윤도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만류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국무총리인 피고인에게 대통령을 저지할 구체적인 헌법상 법률상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피고인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인지한 시점에는 대통령은 이미 국무위원들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많은 국무위원들이 가서 이야기할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생각과 국무위원들의 생각은 다르고 당신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전혀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저지할 방법으로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의 의견 청취를 건의했습니다. 특검에서는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는 것이 마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것처럼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고인의 의도는 많은 국무위원들이 오면 올수록 시간도 지연될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 그나마 대통령이 만류가 될까 설득이 될까 하는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이것을 묵살하였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비상계엄의 헌법상 법률상 외관을 형성하는 데 피고인은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는 대통령 주재하에 김용현과 대통령 부속실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상민과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논의한 사실조차 없고 이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지도 않았습니다. CCTV 영상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또한 포고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배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추경호와 통화한 사실과 관련된 공소사실 역시 입증이 부족합니다. 만약 추경호를 통해서 국회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려는 의도였다면 피고인이 먼저 추경호에게 전화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다음으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개최를 지연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의 승인, 국무위원회 소집, 국무회의 절차 진행 준비 완료 등 이러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준비하고 이러한 것이 마친 후에는 바로 국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개최를 지연시킨 사실이나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강의구가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 자체가 절차적 하자를 취하기 위한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탄핵 심판이나 수사 절차에 이 문건을 행사할 목적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김용현이 긴급 체포된 후에 오히려 강혁에게 문서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와 관련하여서는 대통령과 김용현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 김용현 대통령 순서로 서명한 사실 이외에는 공모한 방법이나 공모한 행위 태양이 전혀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24년 12월 3일 22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것이 허위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강혜구가 서명이 끝난 선포문을 서랍에 단순하게 보관한 행위는 비상계엄 선포문의 효용 방법에 따른 사용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용서류 손상에 관한 결론 부분입니다. 피고인이 서명할 때 대통령과 김용현이 서명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서명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단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혜구에게 폐기를 요청할 때 대통령과 김용현이 그 문서에 서명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이라거나 공용서류 완성에 대한 인식이 없고 이 서류에 대한 폐기 부분도 대통령이나 김용현과 폐기 여부에 대해서 상의한 적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증 부분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부분은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문건을 전달받은 기억이 없다거나 대통령이 김용현을 통해서 비상계엄 문건을 나눠주는 장면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는 부분은
정확히 특별한 문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본인의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하였을 뿐이지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바는 없습니다. 피고인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CCTV를 확인하기 전에는 본인들이 진술했던 내용과 시간적 선후관계라든지 본인들의 행동이라든지 본인들이 만난 사람이나 본인들의 받았던 문서나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이 법정에서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가능성은 낮고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한 기억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과 같이 범죄 사실의 유무에 대한 피고인의 변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마무리하신 건가요? 네, 저번에 잠깐 추가 좀 일부 내용하고 그다음에 정상에 관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간단히 변론을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서면이 따로 있습니까? 그 제출용을 이게 준비를 하지 못해서 저희가 이거 참고 자료라도 나중에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CCTV 영상 관련해서 저희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좀 구체적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그 피고인이 첫 번째 그 처음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대접견실에서 김혜우 전 장관을 만난 상황에 대한 것이고 대접견실 CCTV 20시 40분 37초 이후의 상황입니다. 특검은 이때 이제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김혜우 장관이 피고인 처음 오자마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피고인이 처음 대접견실에 들어오면서 환하게 웃는 얼굴로 김영호 장관과 조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본인이 진술하신 것처럼 대통령으로 막 취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그런 것으로 예상하고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이런 어떤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시 그러한 모습으로 대통령실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저희는 일단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피고인이 계엄 선포를 한 상황을 인식하고 왔다면 이런 밝은 얼굴로 실은 들어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피고인과 대화하는 또 김영호 장관의 모습을 또 잘 살펴보시면 피고인과 김영호 장관이 대화하면서 김영호 장관이 놀라거나 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수긍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영상에 비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더라도 지금 최상목 장관이 이 법정에서 처음에 피고인의 모습을 봤을 때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모습과는 전혀 좀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고인이 미리 비상계엄 선포를 알고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방금 또 우리 변호인께서 최상목 전 부총리와 피고인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장관이 조태열 장관과 일어나서 대통령이 뭔가 만류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곧바로 조태열 장관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피고인도 역시 최상목 장관을 바라보면서 응대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발견이 됩니다. 그다음에 조태열 장관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불편해서 최상목 장관이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확인되고 이 두 장면은 서로 하나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최상목 장관의 처음 진술도가 그다음에 피고인의 진술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실은 그런데 단지 CCTV를 보면서 그 부분을 본인들이 직접 자세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본인의 기억이 CCTV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실은 수사기관이나 그다음에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실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피고인이 계엄을 반대했다는 그런 중요한 정황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실 진정에 대한 판단을 하심에 있어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피고인이 최대한 국무위원들을 많이 불러서 대통령의 반대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상목 전 부총리 외에는 와서 특별히 반대한 사람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비난을 그 반대 의견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실황조선 CCTV 영상을 보면 최상목 장관이 21시 59분 22초에 이제 대접견실에 도착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그 이후부터 송미령 장관과 우영주 장관 그다음에 조기영 장관 그다음에 박사원 장관이 도착해서는 실은 대통령이 거의 나오기 직전에 아니면 대통령실이 대접기실로 나와서 한참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다른 국무위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그 이후에 어떤 뭐 발언의 기회나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2시 18분 31초에 본인의 이야기만 딱 마치고 바로 일어나서 브리핑룸으로 이동을 합니다. 실은 당시에 국무위원들의 진술에 의하면은 정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러 가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돌발적인 행위를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지 실은 피고인이 국민들이 와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였다는 어떤 그 의도 자체가 실은 허위가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CCTV 내용을 잘 확인하시면서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포고령 관련 진술 변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받으면서 처음에 일관되게 포고령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8월 19일 날 특검에서 조사받으면서 변호인이 퇴실한 상태에서 CCTV 영상을 보고 또 김영호의 진술 조서를 확인한 후에 비로소 포고령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후인 2025년 8월 20일 다시 특검의 조사를 받으면서 포고령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다. 내 기억이 지금 맞는 것 같다고 또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특검과 사이에 저희가 전해 듣기로는 굉장히 큰 언성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큰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다시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그럼 다시 이야기하겠다고 해서 변호인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모든 걸 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본인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변호인의 그런 조언을 받고 다시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그런 포고령을 받았거나 받다는 그런 진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 변호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과연 이렇게 저희가 진술을 다시 지금 바로 잡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것인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로서 인해서 피고인은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피고인의 선택이 본인에게 어떤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지 하더라도 일단 여기서라도 이게 바로 잡는 것이 일단 역사 앞에 올바른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됐고 변호인들도 거기에 동의해서 실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마지막 진술에 포고령을 받고 그 내용을 읽어보고 놀랬다는 어떤 내용들이 점점 이전보다도 구체화되고 더 기억이 더 명료해진 약간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현상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과연 이 진술과 관련된 진실이 무엇인지 정말 정확하게 규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계엄 또 대통령 탄핵 또 이 내란 특검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진행되었고 또 그 과정이 정말 속속들이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언론에 실시간으로 보도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2달 반 동안 정말 재판부에 정말 엄격하고 엄중한 그런 재판 진행하에 특검과 변호인단 모두 그 무게를 깊이 인식하면서 치열한 심리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내란 특검이 기소한 여러 사건들 중에 가장 먼저 결론이 내려지는 그런 사건이고 그 향후 관련 사건들에 직간접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에서 느끼실 부담이 얼마나 클지 저희가 감히 헤아리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또 재판이 중계되면서 피고인은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미 단죄가 된 상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님께서 지금까지도 어려움 속에서 정말 공정하고 또 엄중하게 재판을 정말 진행해 오셨고 저희는 여기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부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정말 대원칙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부디 정말 외부의 어떤 압력에 굴하지 마시고 정말 용기 있는 그런 판단을 해 주시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피고인은 올해 77세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으로는 처가 한 명 있습니다. 78세의 고령이고 피고인의 처는 심각한 관절 질환으로 거동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피고인은 오랜 공직생활 동안 국가경제 발전에 헌신하여 왔고 이로 인해 훈장도 수여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무엇보다 계엄을 찬성하거나 적극 협력한 사실이 없고 내란 행위에 대한 인식은 더더욱 전혀 없었습니다. 설령 재판부께서 정말 피고인에 대해서 저희 의견과 달리 유죄를 인정하신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을 깊이 참작하시고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공인으로서 도주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고인과 관련된 이 사건의 모든 증거는 다 수집되어서 재판부에 제출되어 있고 조사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향후 상급심에서 부디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설령 유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부디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으면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정말 피고인을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모로 민감하고 또 장시간 진행된 재판임에도 충실하고 공정하게 심리를 진행해 주신 우리 재판부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동안 함께 수고하신 우리 특검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종 변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변호인들께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최상목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 말씀하셨는데, 그럼 최종적으로 변호인께서 주장하시는 상황은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다고 하시는 상황으로 주장하시는 건가요? 네. 예. 그 CCTV 영상을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맞은편에 최상목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두 명이 일어나서 그때 제구해 주십시오. 대통령님을 잘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라고 발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명이 일어나서 발언을 할 때 최상목 장관이 먼저 발언하고 조태열 장관이 이야기를 할 때 최상목 장관이 몸을 약간 앞으로 숙여서 조태열 장관을 사이에 두고 앞쪽으로 피고인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7초 정도 됩니다. 그 7초 동안에 왜 반대를 안 하시는 겁니까?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끝내시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피고인이 나도 반대 많이 했다. 이 정도 대화가 7초 정도 이루어졌고요. 네. 그 대화가 바로 이어서 조태열 장관이 앉으면서 최상목 장관이 뒤로 돌아서 그 피고인에게 가서 그때 피고인에게 들어가서 얘기해 봐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직접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시오. 나는 반대를 많이 했다. 그 얘기가 이루어지고 나서 최상목 장관이 본인의 자리로 돌아와서 의자를 집어넣고 대통령실로 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화의 순서가 최상목 장관과 조태열 장관 두 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조태열 장관 발언 시에 약간 고개를 숙여서 한 7초 대화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그때 충분히 대화가 안 되니까 뒤로 돌아서 이어서 10초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17초간 대화가 있었고 그 다음 대통령실로 따라 들어갔다는 것이 저희들이 CCTV를 본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봅니다. 저는 변호인 주장하시는 걸 뭐라고 한 게 아니고 그 CCTV 복사 불허에 대한 이제 방어권 침해 말씀하셨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이 판단하는데 어떤 영향이 미친다는 결론이신 건가요? 유무죄 판단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요. 네네. 저희가 방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는 취지입니다. 그것이 유무죄에 영향을 준다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예. 대신 그 신빙성 내지 증명력을 판단하실 때 있어서 증거의 가치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증거 능력상의 문제는 아니고 또 재판부께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일단 증명력을 판단하시겠지만 실은 이게 전혀 그 음성도 안 나오고 저게 어떤 장면인지 굉장히 많은 추측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증거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는 그거를 어쨌든 표현이었으면 자유자료로 그걸 활용해서 변론을 함에 반해 저희는 굉장히 제약된 그런 상황에서 그것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실은 충분한 공격에 대한 방어를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실은 증명력이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좀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어떤 그런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뭐 일단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복사는 불허하고 대신에 여러 가지 열람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열람하는 사람, 시간, 장소 등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중에 변호인 측에서 요청을 했지만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아닌가요? 그거는 없습니다. 네, 그건 조세 남기겠습니다. 예. 네네. 다만 좀 그 시간이 뭐 저희가 뭐 실은 뭐 특검이나 재판부를 일단 변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어떤 굉장히 월수 이렇게 재판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진행을 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저희가 요청하고 다시 또 이제 그 사용 승낙을 받아서 이렇게 방문하는 데서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다는 네, 그건 점도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 복사를 해드리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걸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증거 판단에서 참작을 해달라는 취지시면 그 그렇습니다. 부분은 판결할 때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접근해서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재판을 마치기 전에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두 분 판사님, 저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국민들이 겪으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서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1970년 경제관료로 입직해 한평생 공직 외길을 걸었습니다. 해외 원조로 예산을 짜던 우리나라가 첨단 산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융성한 강국이 되어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FTA를 맺고 수출 신화를 써나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경제정책의 최일선에서 일하며 우리 국민의 피나는 노력에 저의 작은 힘을 보태온 것이 제 인생의 긍지요 보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매 순간 제가 맡은 소임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서는 막을 도리가 없다고 판단해 다른 국무위원들을 모셔서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습니다만 그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날 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시 물었습니다.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습니다. 그날 밤의 혼란한 기억을 복귀하면 복귀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감이 사무칠 따름입니다.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괴로움이고 세월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을 괴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믿어주신 국민들 앞에 저의 모든 어려운 순간을 함께 해주신 가족과 지인과 동료 공직자분들 앞에 가슴이 아프고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기 어렵습니다. 황망한 심정입니다.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님께 그동안 제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사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판을 마치기 앞서서 이제 모든 절차와 관련해서 혹시 뭐 이의가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시면 최종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특검 측에서 최종 의견서를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정도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정도. 참고 자료는 바로 내일 정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만 그 오늘이 종결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네, 기존의 내용을 뭐 정리하는 정도, 새로운 내용이 없는 정도로 제출하시는 것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네, 네 혹시 뭐 의견이나 이의 있으면 예, 말씀하시죠. 변호인식도 오늘 저희들 발표했던 자료들 네. 그리고 최종 변론했던 자료들 모두 정리해서 네. 조속하게 제출하고 변호인의 최종 의견서도 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일단 같습니다. 새로운 내용을 하시면 안 되고 기존의 의견을 정리하는 정도 하시는 것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음 주까지 내신다고 하셨고요. 다음 주까지 내시겠습니까? 저희가 최종 변론 자료는 바로 낼 수 있는데 의견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예, 예상할 가능하면 수 2주 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안으로 예. 예. 변호인 측에서는 2주 안으로 제출하시는 걸로 일단 조사에 남겨두겠습니다. 네, 다른 말씀은 없으시고요. 예. 오늘 서증 조사한 자료는 오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거. 조사 마쳤으니까 다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뭐 이제 다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재판이 좀 신속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아주 뭐 일주일에도 2번씩 이렇게 재판이 진행돼서 많이 준비하시는데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측도 마찬가지고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특검 측에서는 이제 기소 내용과 관련된 주장 입증을 쭉 정리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변호인들께서도 피고인의 변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측에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네, 예상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재판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고기를 말씀드립니다. 선고기일은 전에 예고해 드린 대로 1월 21일 네,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이 법정에서 선고합니다. 선고 기일이 좀 늦긴 합니다. 재판부에서도 좀 아쉬운 상황인데 사실상 중요 사건의 경우는 한 2달 정도 이렇게 잡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재판부의 여러 가지 업무 상황 등 때문에 그런 걸 다 다른 업무를 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빠른 기일이 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아쉽게 생각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고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된 날짜에 뭐 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월 21일 오후 2시에 이 법정에서 선고하겠습니다.